자, 그래서 이제 중국 문제를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경제 충격은 줄 거다 이겁니다. 일정하게. 근데 리먼 모멘트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아닌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매출이 감소한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그러니까 안 팔리는 그러니까 부동산 집이 부동산이 뭐 1억 채가 넘게 있다 이러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민간 부동산 업체가 타격을 보죠. 부동산 업체가 개발 업체가 국유도 있는데 국유 기업들은 거의 타격 안 받습니다. 타격 안 받아요. 그건 사실 뭐 거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책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다가 뭐냐면 투자 신탁회사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규모가 전체 규모는 2조 9천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투자 신탁 규모는 여기에 5% 불과한 1,540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1,540억 달러. 예? 그러니까 1,540억 달러면요. 중국이 3조 달러 이상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설사 그러니까 절대가 다 파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파산 신청하고 파산 신청 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 당국이 부동산을 경기를 부양할 의지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시진핑이 내세우는 게 시진핑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비해 가지고 좌파 성향이 좀 이제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한 거지 자본주의 혁명 한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부유론을 얘기한 겁니까? 함께 좀 잘 살자. 이게 갈수록 중국의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 이 불평등이거든요.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혁명 세대들이 볼 때는 이러려고 혁명했느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이러려고 우리가 혁명했냐? 예? 이런 나라 만들려고 혁명했느냐? 이 불만 가질 수 있죠. 예? 그렇죠? 마오이즘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전혀 부동산을 부양할 생각을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공동부유 얘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3대 4의 악을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부동산이었잖아요. 부동산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투기 일어나면서 부의 축적 불평등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이 그 절대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이게 되고 있으니까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동산 자산 축적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할 게 아닙니까? 자산의 격차가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이 거품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실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실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부동산 이 공화국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니까 예? 안 되는 거잖아요. 못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는요. 근데 중국은 이걸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죠.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부동산 회사가 망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걸로 타격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경제 충격이라 이겁니다. 경제 충격이요. 예? 지금 가뜩이나 이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이런 이 압력이 존재하는데 더 그걸 강화할 수 있다. 그 정도 지적은 정당하다 이거예요. 그 정도 지적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리먼하고 비교한다든가 유로존하고 비교하려면요. 소위 시스템 리스크로 비교하는 건 너무 나간 거다 이거죠.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돼. 예? 그러려면요. 예? 근거를. 근데 중국이 가장 가는 게 뭐냐면 중국은 금융 시스템이 가장 그러니까는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 해외 개방을 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항상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그러니까 이 안정성은 중국 정부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저겁니다. 그래서 은행도 그러니까는 이걸 민영화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하고 주요 금융 부분은 중국의 그러니까 철저한 그러니까는 이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예? 1,540억 달러 규모가 뭘 저기저기 하냐 이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위안화로 되게 돼 있는 거니까. 위안화로 된 문제는요. 위안화로 된 부실 자산은 위안화 공급해가지고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돈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달러 빚이 아니었었으면 외환위기 안 났죠. 만약에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이 채무가 만약에 그 당시 문제가 됐었으면 중앙은행 한국은행 돈 찍어가지고 공급해주면 돼요. 예?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듯이. 예?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더구나 시진핑 색깔을 그러니까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최근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명암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돈 번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로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다 보면 그만큼 뭐냐면은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죠. 실물 경제에. 예? 근데 그 정도 각오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외신에서 가장 그나마 정확하게 보도한 게요. 니콜라스 스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인으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거시금융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정치하고를 연계시켜서 많이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해석이 대충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중국의 그러니까 자산 부분이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위기, 실물 경제의 위기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리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런 모멘트를 이런 리먼 모멘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거죠.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고 과장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좀 위기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예?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펌프질에 같이 덩달아서 춤추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떠들어댔잖아요. 예? 근데 그건 아닙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는 미국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절대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침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침체라는 것은요. 이미 부동산 사태 터지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거예요. 터져 왔던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일자리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자리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불평등입니다.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예요.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 중국이 아까 은행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금이 조달된다 그랬잖아요. 은행 중심으로요. 은행 자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국영기업으로 갑니다. 국영기업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중화학공업들을 주로 장악하고 있거든요. 장악하고 있는데 이 중화학공업은 되게 자본집약적이다 보니까는 국영기업들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이 비례하지가 않아요. 일자리 창출이 안 되져요. 거기다가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플랫폼 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가 플랫폼 노동력들이 우리 잘 알다시피 아주 허접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중국은 특히 심합니다. 심해요. 왜 그러냐면은 국영기업을 중화학공업을 제조업에 그러니까 가장 근간을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잖아요. 중화학공업을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재벌 기업들이요. 그걸 중국은 뭐냐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영기업들이 이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은행에 돈을 그러니까 계속 퍼부어준 거예요. 퍼부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은 못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도 갈수록 서비스 부분이 커지는데 내수가 커져야 되는데 중국에 그러니까는 그 내수를 키우려고 후진타오 때부터 내수주도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수주도로. 근데 내수주도로 하려면 가게가 소비할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게 소비할 여력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일자리잖아요. 근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되니까요.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과거에 오히려 그러니까 개방하기 전에는 내수 중심이었으니까는 가계가 그러니까 주로 전체 경제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이렇게 됐었습니다. 한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서방의 선진국가들이 가계 소비, 민간 소비의 비중이 한 60%, 적어도 그러니까 한 55%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50%도 안 됩니다. 네? 50%도 안 돼요. 우리나라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요. 근데 미국은 한 70% 되고요. 네? 주요 선진 국가들은 그러니까 이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내수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탄탄하다는 얘기잖아요. 탄탄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수출 주도로 그다음에 이제 투자 주도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이 가계의 소비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후진타오 때부터 다 추진했어요.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 근데 이게 그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속도로요. 가계 소비 비중이 그러니까는 아직도 그러니까 40%가 채 안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이 중국 경제의 아주 아킬레스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부동산 사태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회자가 됐던 거잖아요. 중국 인민은행이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는 대응할 것이냐, 스탠스를 취할 거냐 하는데 그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거 아닙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민은행이 그러니까는 소위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은행들이 민간 회사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대출금리, 우대금리라 하죠. 우대금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LPR, Loan Prime Rate죠. 대출 우대금리죠. 그러니까요. 예? 프라임이라는 게 우대라는 뜻이니까요. 가장 싼 금리란 얘기죠. 예? 예, 우대금리를 1년짜리하고 5년물을 그러니까 되게 가고 있는데 1년물만 이번에 그러니까 0.1%포인트를 낮췄죠. 1년물만요. 3.55% 했던 걸 3.45%로 낮췄잖아요. 예? 낮췄어요. 근데 이 1년물 우대금리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CP금리입니다. CP요. 단기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되게 발행하는 게 기업어업이잖아요. 우리는 뭐 주로 3개월부터 많이 이제 우리가 융통하고 있지만은 1년물로 이제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CP 금리 격인 중국의 시장에서 본다면 CP 금리와 격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0.1%포인트 낮춘 거 아닙니까? 5년물 우대금리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동산 자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인데 이거는 낮추지 않은 거잖아요. 낮추지 않았어요. 네? 낮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실망을 한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해주려면은 금리를 좀, 이 5년물짜리를 팍 내려야 되는데, 이걸 안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거 안 내려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안 내려도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좀 길게 보게 되면요. 2020년 1월 달부터 금리를 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부터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1년물하고 5년물 내린 거 보게 되면요. 1년물이 조금 더 내렸어요. 1년물을. 그러니까 이게 위에 이제 수치를 표시한 게 5년물은 20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8월달까지 내린 게 0.55%포인트를 내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러니까 4.75%에 있던 것을 4.75에 있던 것을 그러니까 4.2까지 내린 거죠. 반면에 1년물은 그러니까는 2020년 1월 달에 4.05에 있었는데 이걸 한 0.6을 내린 거예요. 3.45로. 단기 금리니까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짜리니까는. 5년은 더 장기니까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내린 변동폭은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잖아요. 큰 차이가 없잖아요. 0.05%포인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자, CP금리에 해당되지는 1년물을 낮췄다는 얘기는 뭐냐? 부동산 부양할 생각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뭐냐면은 부동산 경기 충격이 실물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위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대출 우대금리 1년짜리를 이렇게 낮춘 것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건 결국 뭡니까요? 중국 통화당국이 부동산 문제를 핸들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의 성격이라면은 이렇게 느긋하게 대응 안 하죠. 대응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불만들을 쏟아냈잖아요. 이게 뭐 부동산 사태를 진정시킬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괜히 실망 쏟아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다들 조용해졌잖아요. 조용해졌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얘기하는데 중국의 가계부채는요 60%대 촉분이 안 됩니다. 60%대 촉분이 안 돼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부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많이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부동산 담보로 우리가 대출을 많이 하는데 미국의 미국이 금융위 터졌을 때 가계부채가 거의 100%에 육박했었잖아요. 99.1%였습니다. 유로존이 그러니까는 터졌을 때 유로존이 터지기 스페인의 가계부채가 85%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원, 아니, 이제 이 중국 가계부채를 가지고 막 전문가들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거에 비하면요, 105%잖아. 예?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저기 그 심각성을 심각하게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60%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참, 난 그거 봅니다. 자, 이 채무나 부채에 대해서요, 획일적인 이해는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첫째,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정부 채무가 112%잖아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감당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부 채무라는 것은 제가 정부 채무는 채무라고 씁니다. 데트라고 쓰고요. 기업은 부채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채, 라이어빌리티를 번역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채무, 부채를 구분해서 쓴 겁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미국이 112%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소개했죠. 재정 문제 얘기하면서. 정부 부채는 만기가 들어오면 원금은 그러니까 돌려받기 할 수 있는 거다. 차원할 수 있는 거다. 예? 크루그만이 그런 얘기하고 아베가 그런 얘기한 거 가지고 제가 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이자 부담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예국 자본들이 그러니까 이탈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달러 자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77.7%야. 중국도 그러니까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돈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예? 정부가 주요 선진 국가들에 비하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90%에서 100%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한국도 50%도 안 되잖아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5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기업 부채요? 기업 부채. 우리가 금융부분을 뺍니다. 금융은 원래가 그러니까 저 부채를 가지고 돈놀이 하는 애들이니까요. 기업은 부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걸 가지고 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쓰는 거기 때문에 자본으로 많이 그걸 갖고 있는 거죠. 부채하고 자본이니까요. 결국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부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부채지요. 부채는 더 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종업원을 고용을 했어. 그럼 종업원한테 매달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 월급은 장부상에 뭡니까? 부채로 씁니다. 부채. 근데 그 종업원은 뭐냐면은 돈을 벌어주잖아요. 돈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채무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상환에 되는 채무하고. 그게 부채인 겁니다. 예? 그래서 기업은 부채라고 써요. 예? 부채로 씁니다. 중국이 한 158%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잖아요. 중국 기업 부채가 결국은 사고칠 거다.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한 120% 된데도 많다고는 막 그러죠. 미국은 78%니까 거기는 많은 것 같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터졌을 때요. 우리나라 기업 부채, 평균 부채가 어느 정도 였는지 아세요? 직전에 390%대 했었습니다. 400% 가까웠었어요. 390%대.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굉장히 도마 위에 올라갔었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알아야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럽의 국가들, 프랑스,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들 특히 보게 되면요, 기업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터졌을 때 396%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수치를 당시에 그러니까는 비슷한 시기에 주요 선진 국가들 전 세계의 그러니까 기업 부채들을 한번 통계를 한번 파악해봐라 그랬었어요. 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5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 불러다가 재벌 개혁한다면서 기업 부채 200%로 낮춰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냐면, 야, 200이라는 수치의 근거가 뭔지 한번 찾아와라. 찾아오면 내가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오게 되면 내가 A 플러스 학점 줄게. 찾아올 수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그거 하나 가지고 한 학기 학점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한 이유가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저거였었어요. 미국의 기업의 부채가 당시에 그 정도 육박했었어요. 근데 미국의 기업 부채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나라들마다 금융 시스템은요, 우리가 커다랗게 경제학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은행 중심으로 돼 있는 금융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가 있고, 미국처럼 자본시장 중심으로 돼 있는 나라가 있어요. 자본시장 중심이라는 얘기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바로 이제 자본인 거잖아요. 자금 조달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뭘로요? 상품을 공급해가지고
무슨 상품이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근데 주식을 발행한 거는 어떻습니까? 자금을 조달했어, 기업. 그건 기업의 부채가 아니잖아요. 투자자로 모신 거잖아요. 네? 부채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주식으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하는,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나라는요, 부채 비율이 높기가 어려워요. 높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요. 예? 최근에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차입하다가,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차입하다가 자사주 매입하는데 쓰기 위해서 재테크를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간 것이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은 그러니까는 은행 차입들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주식이라든가 회사채 발행을,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하거든요.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시장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라들, 유럽이 그렇잖아요. 서유럽 국가들이. 그런 나라들은 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기업이 그러니까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북유럽 국가들은 그 당시에, 외환위기 당시에, 최근 자료는 제가 안 봤지만 기업 부채 비율이요 500%막 안팎됐었습니다. 500% 안팎이요. 예? 프랑스도 당시에, 그러니까 외환위기 당시에 360%막 이랬었어요.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같은 거 안 나잖아요. 그렇게 높다고 해가지고. 중국도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더군다나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 제가 그랬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한 70% 이상을 그러니까 여전히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은행이 지원하니까 당연히 부채, 은행에서 빌린 돈들은 다 부채지요. 예? 미국 기업들은 근데 주식 발행을 통해서 회사채 발행을 일부 하고 있고, 예? 주식 발행 통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건 주식 발행하는 건 부채가 아니잖아요. 예? 그 차이를 여러분들 전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높으면,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나쁜 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들이 있어.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들. 왜 그렇습니까? 기업이 부채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거꾸로 뭡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기업이 투자 안 하고 있으니까 성장을 못 하죠. 예? 그 동남아시아에서도 대개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들이 되게 오게 되면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낮아. 예? 낮은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물론 그게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 좋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부채 비율은 획일적으로 비율을 하면 안 된다 얘기고요. 반면에 가계 채무는, 우리가 가계들은 상대적으로 정부보다도 가계는 채무라고 적었습니다. 상환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가 105%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예? 올 일부에 조금 낮아졌다고 하지만은, 예? 그건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 효과입니다.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 분모에 해당되는 GDP가, 우리가 경상 GDP를 쓰잖아요. 명목 GDP로요. 그게 이제 올라가거든. 순간적으로요. 근데 인플레율이 억제되면은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아까 60%대 초고, 미국이 74% 많이 줄어들었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호되게 한번 겪은 거죠. 겪고 나서 이거 줄인 거야. 그러고 나서 정부 부채로 대신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봤을 때 중국이요, 특별하게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채무나 부채 비율을 봤을 때. 물론 중국의 정부 채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정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LGFP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위 말해서 지역정부, 그러니까 자금 조달 소위 그 조달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많이 그러니까 그 융통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을 제대로 충분히 안 하니까는, 필요한 만큼 안 하니까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필요한 만큼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정부 채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가계부채보다도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하는 건 나아요. 네, 중국은 최근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가계부채가 오히려 좀 억제가 됐습니다. 억제가 됐어.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요, 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계부채를 방치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왜? 가계가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대신 정부가 감당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야. 이게 사실 소위 말해서 경제와 금융을 아는 나라들의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정부만 그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정부 재정만.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예? 더 빠른 속도로요. 예?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자,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들이 대중에 대한 그 기본적인 애정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가게 되면은 그거는 결국 뭐냐면
해결하려면은 세금을 내서 해결하거나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세금을 걷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건 먼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자료를 좀 간 거고요.